자, 부당한 공동행위가 무슨 뜻일까요? 부당한 공동행위. 말 그대로 공동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했고 그 공동행위가 부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쟁을 제한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짜고서 부당하게 그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동안 카르텔이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이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카르텔. 또 뭐 기업연합 이렇게도 불렀었죠. 또 매스컴에서는 담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담합, 입찰 담합 이런 거. 또 순수한 우리말 중에 짬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짬짬이. 짬짜면 아니에요. 짬짬이입니다. 짬짬이. 실제로 보도자료 낼 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낼 때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짬짬이.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는 왜 규제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 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 시장이라는 소리죠. 경쟁 시장이 성립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설사 그렇게 많은 사업자가 경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들 중에 뭐 두 사업자 또는 세 사업자 또는 5개의 사업자가 서로 공모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 품질 등에서 상호 경쟁할 필요가 없이, 경쟁을 막 해야 되는데 경쟁하지 않고 짜고서 가격이나 품질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서 지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치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카르텔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독점규제법에는 이 카르텔,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명칭에 관계없다라는 거죠. 어떤 명칭으로든 관계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시킨다면 여기서 우리 독점규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우리 독점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공동행위 유형은 대체로 이게 9가지나 되네요. 자, 가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협정이 있겠죠. 가격 협정, 가격 카르텔, 프라이스 카르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내용, 카르텔에 관한 내용이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 협정, 또 거래 조건을 뭐 담합하는 경우 거래 조건 담합. 이 협정이란 말, 계약이란 말, 결의, 담합 뭐 어떤 내용 용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죠. 또 공급을 제한하는 협정, 공급 제한, 공급량을 뭐 일정한 공급량 이상 공급하지 말자, 이렇게 담합을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시장 분할 협정, 뭐 경기도에서는 내가 팔 테니까 강원도에서는 네가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장 분할을 하는 협정도 있을 수 있고, 설비 제한 협정, 어떤 생산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비를 이런 설비 이외에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설비를 제한하는 협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의 규격을 제한하는 협정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규격, 상품의 규격, 우리 노트북 뭐 10인치짜리, 13인치짜리, 15인치짜리 뭐 그런 거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상품의 규격을 제한하자. 우리 뭐 10인치 미만으로 만들지 말자, 노트북을. 뭐 그런 식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설립 협정. 우리 회사를 하나 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회사 설립 협정. 그 다음에 입찰 담합.
굉장히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입찰담합이죠. 이번 입찰에서는 우리가 낙찰을 받을 테니까 다음 입찰에서는 너희가 받고 그 다음 입찰에서는 너희가 받고 해가지고 그 담합 응찰 가격을 서로 담합하는 경우가 되겠죠. 기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이 있다면 그것도 다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협정이라는 것은 가격을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 그 다음에 거래 조건은 상품이나 용역, 항상 용역은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상품의 거래 조건, 그 대가나 대금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공급 제한 협정,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거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시장 분할 협정,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지역만 분할하는 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설비 제한 협정,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증설, 장비 도입 방해 제한 행위 이런 것들 다 해당되고 상품의 규격을 제한하는 협정,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회사 설립 협정은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거나 수행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말이죠. 생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만이 독점적으로 뭐 판매하도록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입찰 담합은 입찰 또는 경매. 입찰과 경매는 약간 다른데 두 개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입찰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 가격, 경락 가격 등등의 사항을 짜고서 결정하는 행위를 입찰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타 사업활동 방해 행위. 기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실질적 경쟁 제한 기업결합에서 봤던 표현이죠. 익숙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공정경쟁제도의 목적이자 목표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의 유형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독점규제법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을 볼까요? 성립 요건. 자, 어떠한 행위를 해야 사업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것인가? 사업자들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공동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사업자들이 두 사업자 또는 세 사업자 또는 5사업자가 모여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독점규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동행위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대체로 공동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당해 행위가 사업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서로 뭐 얘기는 하는데 그냥 놀다 헤어졌을 뿐이고 뭐 우연히 어떤 그 뭐 가격을 뭐 동시에 올린 것처럼 돼버렸다라든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그 합의가 9가지 독점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9가지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9가지 유형에 해당이 돼야 돼요. 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형사처벌을 하는 거니까 광의의 형법에 해당이 되는데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지 범죄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고 아무나 붙잡아다가 너 이거 형사처벌 받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법률에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규제법에 부당한 공동행위 그 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해 공동행위가 과연 부당한가? 그게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뭐 당연히 부당하겠지만 그 부당성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부당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해도 좋다라고 인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가 요건이 6가지가 있는데 뭐 산업합리화에 필요하다라든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합을 해도 좋다고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더 이상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건들을 성립 요건으로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려면 성립하려면 어떠한 심사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가. 우선 공동행위죠. 부당한 공동행위. 공동행위라는 것은 한 사업자가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있어야만 공동행위가 가능한 것이죠. 공동행위. 근데 우리가 보통 형사법을 얘기할 때 무슨 행위라고 하면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합의만 가지고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이 행위론이라고 하는 형법상의 이론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경제법에서 얘기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할 때 이 행위는, 공동행위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의. 그래서 말은, 용어는 공동행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부당한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합의. 경제법은 그 역사가 굉장히 짧다고 그랬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최초의 미국에서 셔먼법이라고 하는 경제법이 탄생됐다고 했는데 한 100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1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이론이, 용어나 이론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당한 합의라는 뜻이다.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이상의 사업자인데 알고 봤더니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아니냐 이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예외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 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심사기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를 하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합의가 없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식으로 그럼 합의가 필요하냐? 계약서를 써야 되냐? 물론 계약서를 써도 되지만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아주 다양한 명칭의 명시적 합의가 가능하겠죠. 그런 명시적 합의를 통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합의가 형성이 되겠지만 사업자 간에 아무런 서류 교환 없이 그냥 암묵적인 양해, 암묵적 양해로 그냥 이런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합시다. 김 사장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일부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암묵적 양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묵시적 합의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묵시적 합의. 그래서 이런 묵시적 합의, 명시적, 서면에 의한 명시적 합의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려면 이 암묵적 양해, 묵시적 합의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적발 행위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 기준을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런 부당한 공동행위가 위법하냐 아니냐 안 하냐 그것도 또 봐야 됩니다. 위법한 경우에만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행위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만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 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 경쟁을 제한할 뿐이고 다른 뭐 좋은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컨대 가격, 산출량의 결정 제한이나 시장, 고객의 할당 등 이런 제한적 효과만을 가져올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 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그냥 이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이 된다,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성을 판단을 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시장의 구조, 거래 형태, 경쟁 상황 등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은 따라야 된다. 일단 뭐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 분석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효과, 이것은 경쟁 저해 효과, 이렇게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쟁 제한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더라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공동 마케팅, 공동 생산, 공동 구매, 공동 연구 개발, 공동 표준 개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쟁 제한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고, 그다음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는데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얼마나 큰지를 봐가지고 어느 쪽이 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이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겠죠. 이 소관기관인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규제 활동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사 기준도 추상적이고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떠한 약간의 내용만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즉 부당한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하자라고 하는 제도를 여기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추정제도 두 가지를 이미 공부했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그 다음에 실질적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추정하는 거 두 개 공부를 했는데, 이 카르텔에서의 부당한 합의, 이것도 추정을 함으로써 카르텔을 했지 너희 사업자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데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재반 사정이라는 게 뭐예요? 해당 거래 분야 또는 상품 영역의 특성이라든지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와 파급 효과,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얼마나 접촉했는지, 날마다 만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횟수와 양태, 모양,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가지고 그런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가격 인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업자들이 가격 협정, 가격 담합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 이 개연성에 강조를 해놨는데, 1%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한 50% 이상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개연성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부당한 합의 추정. 자, 독점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정제도의 마지막 세 번째 것이 카르텔에 있어서,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합의, 그것을 추정한다. 추정의 기준은 그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개연성. 그 추정의 기준 같은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부당한 합의 추정의 기준은 개연성이다. 그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 약정은, 이건 당연히 무효이겠죠. 자,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카르텔을 실시했어요. 우리 가격을 올립시다. 부당한 카르텔 협정, 카르텔 담합을 했는데, 가격 담합을 했는데, 그런 행위가 유효하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가격 인상한 가격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규제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정 조치를 내려야 되죠. 가격을 인하해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다. 이 범죄라고 그랬죠. 범죄. 부당한 공동행위,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한 두 당사자, 사업자 간의 이런 약정은, 이건 불법한 내용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라는 거죠. 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자 간에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자 간에 무효입니다. 자, 가격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 두 사업자 간에는 이를 무효로 하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오른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되는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는 그 오른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법한 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올렸다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뭐 어떤 단체나 집단을 결성해 가지고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을 통해서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 있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뭐 유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의 추정. 이거 좀 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뭐 정리하죠.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이 재반 사정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거래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은 어떠한지, 해당 행위, 이 두 사업자가 했던 행위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자 간에 얼마나 자주 접촉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재반 사정을 비추어 봐가지고 이 사업자들이 뭔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이 부당한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 기준을 다 따져서 판단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독점규제법상 추정제도는 세 가지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한다. 이건 뭘 가지고 추정했죠?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한 개 사업자는 50% 이상 시장에서, 3개 이내의 사업자는 시장에서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에 그런 사업자들은 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그랬고, 그다음 기업 결합에 있어서의 경쟁 제한성, 실질적 경쟁 제한성은 어떤 경우에 추정된다고요? 그냥 아무 기업이나 다 결합할 때 추정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정도가 서로 기업 결합을 하면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바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기업 결합을 하면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요거 하나, 또 그거 말고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제한성 추정도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그 부당한 합의의 추정 기준은 뭐였어요? 개연성이 있느냐, 개연성. 강력한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독점규제법상 추정제도는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무조건 다 금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일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이 있으면 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만 뭐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6가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가를 해주는데, 그것을 6가지 예외적 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산업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 등 효과가 명백한 경우,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산업 합리화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산업 합리화라는 목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산업 합리화 인가, 그 다음에 연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당해 연구기술 개발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여하며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경우, 그 연구기술 개발 목적의 예외적 인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불황의 극복.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가 상당 기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불황이죠, 불황.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는 적고 그러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에 관한 어떤 담합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불황의 극복을 위해서. 또 뭐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가격이 상당 기간 평균 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인가를 해줄 수 있다. 자, 네 번째로는 산업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인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특정 산업의 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과잉 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생산 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 능률이나 국제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이 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인가를 해줄 수 있다. 뭘 인가해 줍니까? 카르텔을 인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카르텔을 허용하는 내용을 예외 인가로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외 카르텔. 다섯 번째 예외 카르텔. 거래 조건의 합리화. 거래 조건의 합리화로 생산 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이 거래 조건 합리화를 목적으로 카르텔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거래 조건 카르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이 카르텔을 허용을 하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허용을 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 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 등등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 카르텔을 인가해 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부 6가지의 예외 카르텔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할 때 예외적 기업 결합을 두 가지를 공부했었죠. 효율성 증대 효과, 기업 결합,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은 금지되지만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그 폐해보다 더 큰 경우 허용하고, 또 하나의 기업 결합은 대차대조표상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 결합, 이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를 살리려면 기업 결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업 결합을 허용해줬다, 승인해줬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기업 결합에 있어서,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에 있어서의 예외 사유였고, 지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에 있어서의 예외 사유는 6가지가 있다. 산업 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안 극복, 산업 구조 조정, 거래 조건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정조치. 자, 이러한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를 당장 중지해라. 카르텔 행위를 중지해라 라는 거죠. 가격 카르텔 그러면 가격을 뭐 어떻게 인상을 했으면 인상 행위를 중지하고, 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가격 인하를 명령한다든지,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이런 제도는 거의 공통되는 시정조치였죠. 네. 시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다. 시정조치. 자, 시정조치가 이제 매 위반 행위마다 시정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의 인하였고,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행업체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공부했고요. 자, 오늘 공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조치, 당해행위의 중지, 당해행위의 중지, 당해행위의 중지, 이런 것들은 다 공통되는 행위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도 이것도 거의 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매출액, 이 카르텔을 통해서 원래는 1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카르텔을 통해서 15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그러면 그 관련 매출액은 얼마예요? 50억 원이겠죠? 과거에는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막 그랬는데, 원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었던 100억 원까지 포함시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개정을 해서 관련 매출액으로 바꿨습니다. 그 관련 매출액을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0%만,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과징금도 비교가 되겠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경우에 관련 매출액의 3% 이내,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관련 금액의 10% 이내, 부당한 공동행위 이번에 공부한 것은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벌칙은 어떨까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인 사업자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네. 불공정 거래 행위,
이것만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